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1명에게 들어간 총 진료비가 평균 1,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 복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이제까지 근골격계 수술 전에 실시해왔던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또다시 5.6 규모의 강한 여진이 발생해 7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건물 여러 채가 붕괴됐습니다. 잇따른 여진으로 복구 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도 정부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객실 50일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과 샴푸 등을 비치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 분야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반도체 수급난 여파 등으로 전기차 출고가 늦어지는 점 등을 반영해 택배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쓰이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시기는 오는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유예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다시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바쁜 튀르키예에 또 강한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복구 작업이 지체되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로 빼곡한 마을 곳곳에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건물 잔해와 부서진 차량 속에서 숨가쁜 구호 작업이 한창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다시 5.6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또 나왔고 70명 안팎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한 지 3주 만이며 6.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그동안 9천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이 추가 붕괴하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자 정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강진이 발생한 4시 17분에 맞춰 4분 17초 동안 경기를 중단한 축구장에는 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한 봉제 인형이 던져졌고 경기장을 찾은 일부 팬들은 정부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당 당원들도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혹독한 기상조건과 파괴된 기반시설 때문에 구호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부실 시공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200명 가까이 체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ir taraftan AFAD'a saldıran, bir taraftan Kızılay'ımıza saldıran, birçok STK'larımıza saldıran bu dal kavuklara asla kulak asmayın. Sizinle yan yana olan kim? 세계은행이 집계한 튀르키예 강진 피해는 경제 총생산의 4%에 이르는 한국 돈 45조 원 남짓, 125만 명이 잃어버린 집과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물리적 피해가 튀르키예에서만 45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6일 튀르키예 일대를 강타한 두 차례 지진으로 342억 달러, 한국 돈으로 45조 1천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의 안나 브제르데 유럽아시아 부총재는 튀르키예 경제 총생산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2차 피해나 간접 피해, 지난주 지진 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체 재건 비용은 직접적 피해 규모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시리아 피해 규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0여 명, 2주 전보다는 3,000여 명 적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8일 이후 35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787명, 해외 유입은 3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64명으로 9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977명입니다. 앞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게 하는 제도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에 따라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서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 사용 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준용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환자는 줄고 있지만 중증 화율과 사망률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026명. 지난해 6월 27일 이후 8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주 연속 매주 15%씩 줄었지만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반대입니다. 주간 중증화율이 4주 연속 상승했고 추정 주간 치명률도 1월 넷째 주 0.07에서 지난주 0.13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확진자 숫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숨어있는 확진자가 많음으로 해서 오히려 치명률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신과 치료제의 처방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감소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93~4%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몰려 있지만 의료 대응 성적은 턱없이 저조합니다. 현재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35.1%, 치료제 처방률도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저조한 성적은 경제적 부담도 늘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중증 환자 1명이 입원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평균 1,600만 원, 하루 진료비 약 150만 원에 평균 11일 정도를 입원한 결과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지만 코로나 비상사태가 해제돼 일반 의료 체계가 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더라도 일부는 당사자 몫입니다. 건강보험 의료 체계에 들어가게 되면 한 2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 1,600만 원이 들었다면 20%를 곱하면 320만 원은 본인 주머니에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먹어야 하는 건 경제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대응단은 코로나 치료제 복용이 사망을 약 60% 줄였다는 홍콩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4,000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한 것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코로나19 기원을 중국 연구소로 판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중국에 먹칠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는 과학의 문제로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우한의 관련 실험실을 조사한 결과 실험실 유출은 극히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결론을 내렸고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에너지부가 코로나19의 중국 내 연구소 유출설을 지지하는 내용의 비밀 정보 보고서를 백악관과 의회의 주요 인사들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 영상장치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국제전자센터에서 MRI 초음파 급여 기준 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할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합니다. 또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 촬영이 3회까지 허용되지만 급여 기준이 바뀌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며 복합 촬영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Barang aku mui, barang lu kuai tengai, barang flash long, kawan cai nang tengah kini nang, mancang kafe tengah kini nang, ya, bupai ada juga nang mui pai mah, barang kat juga nang, kelang juga bete lah juga nang. 미국과 유럽연합 EU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내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의 사생활 보호기관도 틱톡의 개인정보 보안 위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틱톡 측은 실망스럽다며 캐나다 정부가 논의를 위해 한 번도 연락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과학자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 챗 GPT 때문에 특정 직업이 없어질 것 같진 않지만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 중구에서 챗 GPT와의 대화를 엮은 책인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출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챗 GPT는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난 도구로서 진정성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잘 활용하면 파괴적인 역할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표절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면서 문장과 단어가 생성되는 확률을 분석해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부터 객실 50실 이상인 대규모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과 치약, 샴푸, 린스 등을 비치할 수 없게 됩니다. 택배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쓰이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유예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 분야 법 개정안 5개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서는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주류업계는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까지 나서며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한 것이 먹힌 셈인데 원부자재 값과 주세 인상까지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소주 한 병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4,000원에 팔았지만 주류 업체가 소주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을 1,000원 인상했습니다. 최근 치솟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원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류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자 가격을 올려야 하나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실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야채값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인상되는 지금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술값이 오른다고 계속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당장은 올릴 생각은 없고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지금 단골 손님을 생각하면 가격 인상은 언감생심입니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덜 먹고 손님들도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안 올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소주와 맥주 원 부자재 값이 오르면서 주류 업체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소주 주 원료인 타피오카 전분값이 1년 전과 비교해 6.6% 인상됐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리터당 세금이 30.5원 오르면서 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 업체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정부는 소주와 맥주 원가 구조 실태 조사까지 나서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음료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비맥주도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압박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 5 가운데 하나는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39세 이하 청년을 상대로 부채 문제 등 금융 상담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뒤 2달 만에 700여 명이 상담받았는데 절반가량은 빚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19에서 39세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400만 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5배나 늘었습니다. 빚이 있는 청년 가구로만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1억 1,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시 10년 사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어 위험 수준에 이른 청년 가구의 비중은 22%에 달해 10년 사이 2.6배 많아졌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는 청년 가구는 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거나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가구의 부채 가운데 69%는 주거 마련, 17%는 사업이나 투자 용도여서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청년들의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를 한 경우에는 앞으로 자산 평가액은 줄고 빚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라고 한다면 보통은 일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저희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 탕감도 되지만 분할 상환해서 계획하에 갚는다라는 그 기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에 갚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으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조정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의 상담센터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 넘게 급증하며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2,800여 가구를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후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하지만 고금리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면서 1, 2순위에서 1.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받아들자 분양가를 10% 할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7만 5천여 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위로 규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달보다 10.6% 급증하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분양 증가 원인은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증가한 원인, 그리고 최근의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의 거시여건 영향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평형 미분양이 작은 평형보다도 더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2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9.9%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8%, 최근 5년 1월 평균에 비하면 63%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급증과 주택 거래량 감소는 지방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의 주택시장 악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수요가 크지 않은 지방에서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형 사업장처럼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거래량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54.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9% 감소하며 부동산 침체 기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8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성매매까지 나섰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이 참작됐는데요. 재판부는 모성 보호에 관한 헌법 조항까지 인용하며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경찰이 밝혀낸 범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던 친모 A씨였습니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두고 외출한 사이 얼굴에 쿠션이 떨어져 변을 당한 겁니다. A씨가 집을 비운 이유는 바로 성매매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단시간에 양육비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겁니다. 미혼모 가정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은 취약계층을 돌보고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징역 16년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외상이나 학대 흔적이 없고 몸무게도 보통 수준으로 건강해 A씨가 아이를 잘 기르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와 분유값, 기저귀값조차 감당하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A씨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씨가 최저 생계비를 조금 넘는 복지 지원만 받아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했을 거라며 헌법에 따라 모성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엄벌보다는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꾸짖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사회의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오랜 시간이 흘러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늘 오후 한길 사람 속은 시간에서는 사람들이 복수에 열광하는 심리와 복수국의 순기능, 그리고 우려되는 점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